오후에 귀한 시간 내서 여기 도서관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반갑고요. 오늘 북토크 진행 같이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먼저 진행을 도와드릴 제 소개 먼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소연 작가님의 북토크 진행 도와드릴 독서문화기획자 권인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시흥 생문화 축제 맞이해서 오늘 작가님과의 북토크 한번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작가님의 책도 미리 읽으셨을 것 같고 오늘 좀 기대감을 안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먼저 작가님 직접 한번 소개 인사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 마음이 들리는 공중전화 저자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마음이 들리는 공중전화 이 책 이번에 시흥 올해 책 중에 한 권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책 미리 읽어보신 분들 꽤 계실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제가 전해 듣기로 올해 책 선정되는데 시민분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정하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 이거 소식 들으셨을 때 좀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너무 놀랐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민분들이 직접 투표를 해주셨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공감을 해줬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시민분들의 투표라서 더 의미가 또 뜻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특히 또 이제 가을 맞아가지고 야외에서 또 이렇게 북토크 하게 됐어요. 작가님께서는 북토크 그래도 많이 하셨을 텐데 야외에서 하시는 건 또 되게 낯선 경험이지 않으신가요? 저는 야외에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특히 햇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 날씨가 다행히 그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딱 시민분들과 함께하기 좋은 자리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왔을 때만 해도 햇빛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거 앉으시기가 괜찮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지금 다행히 좀 그늘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뭐 시원하거나 더우시거나 그 날씨에 따라서 자리 조금씩 뭐 조정하면서 들으셔도 괜찮으니까요.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작가님 책 관련해서 이야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마지막 마음이 들리는 공중전화 이 책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책의 제목을 듣고 좀 궁금증이 생기신 독자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읽어보신 분들이 이 책을 어떻게 작가님이 쓰시게 된 건가에 대해서 처음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번 집필하시게 된 계기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마지막 마음이 들리는 공중전화는 좀 사연이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교보문고 스토리 공모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장편이 아니라 단편이었고요. 단편으로 이제 원고를 냈는데 거기서 이제 교보문고 측에서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작가 인생에 드디어 첫 시상이 있구나, 첫 상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미팅을 딱 했더니 당시 800편 정도의 소설이 이제 단편이 집계가 됐는데 그 중에 최종심 10위 안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5작품만 상을 받는데 제가 최종심에서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왜 따로 연락을 했을까라고 했더니 이제 교보문고 측에서는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좀 소재가 좋고 써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장편으로 써보실 생각이 없냐라고 제안을 받게 됐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작품 계약을 하고 장편을 준비하다가 사실 교보문고 측에서 이제 많이 도와주셨어요. 도와줬다는 건 이제 스토리 회의도 같이 하고 원고도 많이 다듬어 주시고 근데 같이 이렇게 보다가 몇 번 원고를 뒤엎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는 교보문고 측에서 자체 출판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 출판사에 제 원고를 보냈는데 교보문고는 이제 저를 발굴한 스토리 공모전과 출판사가 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같은 교보문고라고 되는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또 심의를 거쳐요. 첫 번째 심의에서 제가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했는데 그 출판사 측에서도 이거는 내용이 좋으니까 다시 한번 좀 더 잘 써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또 다시 썼어요. 그게 첫 번째 다시 썼을 때고요. 그 다음에 또 교보문고에 심의를 넣었는데 역시나 뭔가 조금 아쉽다. 그래서 이제 저희 PD님이 작가님 다시 써보실래요? 라고 두 번째 제안을 했고요. 그때 또 다시 썼습니다. 그게 두 번째였고 이제 세 번째 다시 쓰게 됐을 때에는 교보문고 측에 원고를 전달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담당 PD님이 저랑 그때 작업을 하던 게 1년이 넘어가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원래는 보통 원고를 하나를 쓰면
되면은 바로 출판을 한다던가 계약이 안 되면은 전자책으로 발간이 된다던가 하는 그 안에 자체적인 룰이 있었어요. 근데 피디님이 정말 다행히 제 작품에 애정이 많으셔서 작가님은 더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주셨고요. 제가 그때 진짜 눈물을 흘리며 아 그래 내가 정말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이전에 에세이 작가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가로서 정말 더 성장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한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출간 계약을 한 게 클레이하우스였고요. 여기 지금 출판사 이름이기도 네, 하죠. 네. 그때 저희 PD님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하우스와 계약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미 앞에서 많이 떨어져 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계약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계약이 됐다고 하니까 뭔가 기쁘기보다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네. 라고만 리액션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저희 담당 PD님이 작가님 좀 더 기뻐하셔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마음을 내려놓고 있어서 이렇게 예측을 못했다. 너무 좋은 기회로 이렇게 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인사를 하고 플레이하우스와 이제 교문고 담당 PD님과 셋이서 만나서 또 스토리 회의도 하면서 이전에 부족했던 걸 좀 보완해서 또 다시 썼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네 번째 다시 써서 나온 작품이 지금 마지막 마음이 들리는 공중전화입니다. 아, 지금 이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기나긴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는데 이게 집필 기간이 2년 네. 가까이 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품이 드는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아니, 대체 무슨 이야기길래 그렇게 주변에서 계속 써보라라고 했는지 좀 궁금하실 것도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려보면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나오게 되죠.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들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죽음도 아니고 이제 자살을 좀 다루고 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겁게 느끼실 수도 있는 주제이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되게 좀 필요한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작품을 전반적으로 구상하실 때 있어서 어떠한 좀 주변 실제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다 이렇게 반영을 해서 좀 쓰신 측면이 있으실까요? 일단 소설을 집필을 하면서 자료 조사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작가로서 내가 뭔가 사회의 어떠한 부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소외된 슬픔을 챙기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되게 사회적 메시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 자체가 뭐 사회에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를 뭔가 변화시켜야 되고 이런 큰 뜻은 사실 없고요. 그냥 자기의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온전히 슬퍼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그런 슬픔들을 내가 좀 안아주고 챙겨주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자료 조사를 하면서 그런 슬픔들에 놓인 사례들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살에 의한 산재나 뭐 데이트 폭력 이런 주제들을 조금 더 다루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소외된 슬픔이라고 표현하신 게 너무 공감이 많이 되는데 사실 제 친구, 저랑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도 자살 유가족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죽음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딱지가 붙다 보니까 그걸 온전하게 어디 가서 말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공유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주변에 좀 떠오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 책이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 책 안에 있는 좀 등장인물과 장소를 좀 소개를 드리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의 주인공이 크게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강지한이라는 인물과 그의 이제 그 오빠겠죠. 네, 강지환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임상우라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세 명의 인물이 심리부검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합니다. 이 심리부검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읽고 처음 접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심리부검이라는 건요, 어떤 인물이 자살을 하고 그 자살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심리적으로 부검을 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심리를 부검을 하는 얘기인데요. 원래는
에드윈 슈나이드먼 박사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심리 부검이 시작이 됩니다. 에드윈 슈나이드먼 박사가 심리학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당시에 박사면서 교수면서 엄청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이 자살을 했는데 왜 자살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좀 알아봐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박사가 그 아서라는 인물이거든요. 자살한 사람은 그 아서라는 인물의 전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때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이 아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질은 어떻고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고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자살을 하게 됐다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심리부검의 시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현 심리부검은 사실상 당시의 심리부검 시초는 유가족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고 그 마음을 해소하는 것에 좀 중심을 뒀다면 지금은 어떠한 스트레스 요인이나 어떠한 사회적 현상에 의해서 자살을 많이 하는가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해요. 그래서 자살 예방의 목적을 둔 게 이제 지금 현 심리부검의 가장 큰 포인트고요. 제가 또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가 애도 워크숍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우연히도 그 애도 워크숍을 진행했던 교수님이 심리보건 센터에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심리보건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소설 속 이야기는 사실 아서라는 인물이 죽었던 그러니까 에드윈 슈나이드먼 박사가 초기에 했던 심리보건 인터뷰를 기준으로 소설이 쓰여졌는데요. 현 심리부검은 문항지에 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심리부검 이후에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유가족에게 공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삼아서 자살 예방 정책 같은 걸 내놓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소설 속에서도 심리부검, 지안이 운영하는 심리부검센터는 약간 인상으로 진행을 하는 공식 기관이 아닌 그 조금 인상으로 하는 그런 센터로 컨셉을 잡아서 소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설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인물들이 하고 있는 일은 실제라기보다는 작가님께서 상상을 해서 좀 펼쳐놓은 이야기라고 네. 보는 게 맞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설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만나면서 그 의뢰인들을 따라가게 되는 이야기로 그려지게 되는데요. 챕터마다 소제목이 달려 있고요. 챕터마다 또 다른 의뢰인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장의 제목이 낙인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살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낙인으로 남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살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나름의 여러 가지 속사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뭐 이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되게 무책임한 선택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자체를 좀 깎아내리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낙인금지라는 것을 이렇게 좀 우리가 예방하려면 이 자살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어떤 마음도 좀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화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마지막에 심리보건 결과를 받았던 이제 아내가 남편이 그럼 왜 가족을 버린 거냐라고 지안에게 묻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 사람이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당시 그런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심리적 현상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더 가족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는 그 순간 판단을 하게 된다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그런 심리를 딱 봤을 때 물론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에 푹 들어가서 그 사람과 같은 생각으로 같은 시선으로 본다면은 내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뭔가를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저는 들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또 고통받고 있다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 네. 거죠. 네, 물론 지금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깊은 우울감에 있다 보면은 합리적인 것보다 조금 더
그 감정의 깊이에 따라서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기적인 선택, 주변 사람들을 챙기지 않았다, 그리고 혹은 버렸다라는 표현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쓸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조차 없었다. 그만큼이나 힘들었고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그 속에 있는 마음을 한 번이라도 떠올려 준다면 상대방의 슬픔과 내 아픔을 좀 구분해서 애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첫 화에서 지안이 또 그렇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마음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숙사정이라는 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첫 장에 나오는 그 자살을 선택한 인물의 경우는 회사에서 어떤 뭔가 강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걸로 나오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떤 감정에 취하게 되면 빠져들게 되면 사실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때는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사실은 최선이라고 느끼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속마음들을 좀 같이 읽어보는 게 이 소설에서 되게 중요한 좀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요거 책 안에 있는 문장을 하나 좀 소개를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122페이지,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2페이지를 한번 펼쳐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 말에서부터 내 삶이 시작되었다. 도움을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말로. 그건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자 홀로 걷기 위한 첫발이었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책의 2장 공소권 없음이라는 챕터에서 나오는 문장인데요. 이 2장의 내용은 사실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나랑 헤어지면 죽을 거야 라고 협박을 했던 남자친구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고통받는 연인의 이야기가 그려지게 되는데 이 책에서 이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사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도움을 구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가 사실은 되게 막연하게 좀 느껴지실 것 같거든요. 작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이제 자살 예방이나 정신질환 인식 개선 강연 활동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일단은 내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도움을 구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제 보호자분들은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단 보호자분들께 하는 말은 너무 이 사람의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위로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도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렇게 사람들의 대화도 나누면서 제 마음을 한번 쭉 살펴봤을 때 사실 위로가 됐던 말들은 그 사람이 위로를 주기 위해서 억지로 꺼냈던 말보다 내가 위로로 삼고 싶었던 말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로는 주는 게 아니라 그 받고자 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말하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구나 하고 인정해주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제 보호자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내가 도움을 청해야 할 때는 사실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예를 들면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명확하게 문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든데 병원에 갔으면 좋겠어 이걸 함께 해줄래? 라고 물어봐 주는 게 상대방이 부담감이 좀 덜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는 그게 막 머리에 계산되다가 너무 마음이 진짜 힘들어지면 그것조차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힘드신 분들께는 내가 좀 마음에 힘이 생겼을 때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를 미리 적어놔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 사용 설명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은 위로를 받습니다. 조금 더 힘이 납니다라는 것들을 미리 힘이 났을 때 적어놓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걸 상대방에게 보여주면 상대방도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이 두 가지 측면 외에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상에서 누군가를 살린다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걷기 모임을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 들었던 수사님이 걷기 모임을 하는데 걷기 모임을 하다가 한강에서 이렇게 걷기 모임을 했대요. 근데 한강을 서성거리던 어떤 남성분이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분께 다가가서 식사를 했냐라고 하면서 김밥을 건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김밥을 건네받은 남자분이 나중에 이제 그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내가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밥은 먹으면은 물음 하나로 그냥 오늘은 더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주변에 대한 세심한 관심 또한 정말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지 않을까. 딱 봐도 약간 불안해 보이거나 걱정이 돼 보이는 것들을 그냥 나 말고도 누군가 있겠지 지나가지 않고 괜찮아요? 라고 한 번쯤 물어보고 다가가는 거. 그게 저도 그런 용기를 내려고 하지만 물론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 한 번의 용기가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로 남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주고받는 다정한 말, 다정한 마음 하나하나가 주는 영향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방금 작가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이 하나가 좀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제가 독서 모임을 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참여자분께서 그날의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하나를 주셨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주변에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 줄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질문을 받고 각자가 뭐라고 얘기할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대답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좀 궁금해질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 질문을 왜 했을까? 들여다보면 그 질문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요즘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으셨던 무언가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그분이 이제 한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저희 오늘 각자 좀 죽고 싶었던 순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이러면서 그냥 그 죽음 자체의 어떤 죽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끝낼 때쯤에 하셨던 말씀이 자기가 죽고 싶다는 말을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해봤대요. 근데 그때마다 돌아왔던 대답들이 뭐였냐면 네가 뭐가 아쉬워서 죽으려고 하냐? 너보다 힘든 사람들 더 많다. 다 원래 그러고 사는 거다. 아니면 뭐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라. 취미생활을 가져봐라. 뭐 이런저런 해봐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답을 주려고 했던 대답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셨을 텐데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자기는 더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들을 해주는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 죽음에 대한 말을 꺼낼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혼자서 그거를 계속 부둥켜 안고 있다가 독서 모임에 와서 그냥 이렇게 털어놨는데 그냥 죽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날 모임이 끝나고 나서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랑 독서 모임을 꽤 여러 번 하셨던 분인데 그날 처음으로 뒤풀이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맥주 한잔 하면서 되게 시시콜콜한 얘기 나누면서 웃으면서 그냥 돌아갔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 이게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의 그 마음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게 진짜 힘이 세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네. 작가님께서도 왠지 주변에 만나 뵙는 분들 보면 그런 경우들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 되게 많았는데 한 번은 그러니까 저는 정신과 병동 생활을 실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폐쇄병동에 있다 보면은 다 비슷한 이유로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서로 다 모이면은 나는 뭐 때문에 들어왔다. 나는 뭐 우울증 때문에, 난 공황장애 때문에, 난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러면서 서로 막 자기 힘든 얘기를 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왜 들어왔냐면 다 이제 힘들고 너무 살기 힘들고 정말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아파봤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다 같이 모여서 과자 파티하면서 이제 나는 뭐 때문에 힘들었고 이런 얘기를 나누었던 게 일상이었고 또 그게
실제로 정신병동에서 치료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얘기 나누는데요. 네, 네. 그래서 환자들이 그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고 마음의 회복을 하는 것 또한 치료의 일환이기 때문에 환자들끼리 어울리는 걸 되게 많이 권장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퇴원을 하고 나서 그때 그렇게 대화했던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우울 모임이라는 거를 한번 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한 분들이 오는데 그때 룰이 뭐였냐면은 조언 금지, 위로 금지. 네, 조언 금지와 위로 금지를 해놓고 서로 우울한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 배틀 아닌가요? 누가 더 그쵸, 우울한가? 그쵸. 네. 그렇게 배틀을 하는데, 나중에 그게 끝나고 나서는 다들 어디서도 하지 못했던 마음을 되게 다 털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날 이제 모임이 끝나고 모든 멤버가 뒤풀이를 갔습니다. 다 비슷한가 봐요, 이게. 네.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그런 좀 남들이 보기에는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마음들, 감정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냥 그거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주는 것 자체가 되게 주는 위로가 엄청 큰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주제와 연결해서 좀 또 다음 질문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오늘 이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거거든요. 들으시다가 좀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미리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3장과 관련된 거 이야기 한번 또 질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장에는요, 자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살 이전에 자해 단계가 좀 거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자해를 하는 청소년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다고 하죠. SNS 같은 데에서도 그런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책에서는 이런 대사를 쓰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다 라는 얘기, 그리고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어떤 마음 상태가 있는 건데 이거를 주변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 봐줘야 되는지도 좀 숙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는 그 행동 자체가 잘못이라고만 얘기하는 거는 확실히 좋은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중요한 것은 그 학생들이 자해로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그 하거든요. 행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자해 행동 자체가 워낙 위협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좀 그 학생들이 마음을 어렵게 털어놓고 그 다음에 이런 행동을 얘기했을 때 이게 소설 속 이야기처럼 보호자에게 전달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많은 청소년들이 여기서 내가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을 자리가 없다라는 좀 박탈감을 느끼는 게 저는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 부모님한테 전달이 그렇게 되는 게 네. 그런 인식을 주는 건가요? 그게 또 저희 어른들 입장에서 당연히 알고 보호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청소년들의 마음에서 보면은 나는 정말 어렵고 숨기던 걸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알려지기 싫은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미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로 네. 전달이 된 거죠? 네.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면서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면은 사실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현재는 또래 상담 같은 부분도 있고 위클래스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행동을 해야 힘든가를 사회와 공동체가 좀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재는 그냥 그런 행동은 안 돼, 나빠 라면서 행동을 막기 급급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학생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를 집중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정신과 중에서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쉼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쉼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쉼터라는 거는 응급실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호소도 아니에요. 근데 정신적으로 힘들고 오늘 내가 너무 마음이 견딜 수 없으면은 쉼터에 가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혹은 이제 상주하고 있는 상담 선생님과도 대화를 나누면서 그냥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이렇게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해외에서는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국내에서는 아직 많지는 않아요.
네, 어쩌면 청소년들도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공간들을 안전하게 마련해 주는